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불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소지하신 휴대폰을 간단하게 모음을 해주시고요. 네. 이쪽 가스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학생들 좀 가운데로 좀 와줘서 빈 공간보다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에서 길을 찾다. 일부 형사사회를 맡은 저는 품자주자 시민들 사무처장 송은철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민 대통령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전번에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및 5.18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정말 귀하신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정에 바쁘심도 불구하시고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네 외국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분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조 발표를 해주실 대통령 직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순은 위원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강주 매일신문사 남성숙 사장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영록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강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 동구 임택 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영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매일신문사 지방자치연구소 박준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주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영일 상임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총괄해서 준비해 주신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 회장이신 서순복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이신 이계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이신 홍인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개민교주이신 김용화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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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광주일보 논술 실장이셨던 김종남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서구청장을 지내셨고 현재 품자주자 시민들 상임 고문역을 맡고 계시는 이무진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 소개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행사를 주관하시는 품자주자 시민들 서순복 대표회장님의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민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은 희생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시민들, 주민들의 참여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 시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저희가 시민대 토론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표와 순서와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는 이제 이 품자주자 시민들, 이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은 작년부터 여러 고민을 해서 올해 4월달에 첫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9회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광주시의 주민자치에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순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을 공독해 주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영록 원장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록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강주광역시 품자주자 시민들 그리고 광주매일신문과 함께 저희 법학연구원이 주민자치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번 토론회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주실 우리 김순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저희 법학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지역과 더욱 밀착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자치공동체 실현 꿈꾸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자치에 관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공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덕성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참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으로부터 출발할 때 튼튼하게 뿌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침 현 정부도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자치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허역한 결과밖에 남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디 오늘 토론회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널리 불러일으키고 여러 창의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다른 지역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하는 희망에 피력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환영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로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당면한 시행에 너무 바쁘셔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시지 못하시고 책자 지면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행사를 위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체해 주신 강주매일신문사 남성숙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이런 토론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었는가 하는 자괴감도 있고 또 정말로 질 높은 자치 속에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과 여러분들께서 자치연구소를 만들었다 부수고 또 만들었다 없어지고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살림을 걱정하는 지방자치 연구를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꿈짜주자 시민들과 저희 강주매일신문 자치연구소가 서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만 벌써 많은 성과들이 있고 특히 저희 연구소를 같이 하는 분들이 저희 신문에 자치 칼럼을 싣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대안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분권이 되어야 하지요. 일단 재정이 없고 전문가들이 없고 또 지방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신문사는 지금 지역에 있는 신문사 중에 최초로 지방자치연구소를 개설을 했는데요. 꿈짜주자 시민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 그래서 첫 우리 출발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원 차장을 맡으신 이민원 교수님, 김재철 박사님, 박재만 이사님, 우리 박준수 소장님, 임택 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시도를 좀 계속 할 계획이고요. 특히 오늘 토론회는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전국에서 저희 강주매일 TV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와 분권이 완성되려면 지방행정,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들, 언론이 서로 상생하면서 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희 신문사가 기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강주매일 TV 직원이 지금 5명이나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네. 저희 신문사가 앞으로 지방분권 완성에 가는 데
기초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위원장님을 품자저 시민들 서순복 대표장님께서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만 오늘 저희를 위해서 발표해 주신 김순은 교수님, 김순은 교수님께서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분권과 개혁의 중요한 화두인데 이거를 이제 분권위원장으로서 오늘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KTX 타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서 우리 공자님 앞에 내가 문자 쓰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두려움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와서 주민자치를 포함한 민주주의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게 돼서 혹시 제가 공자님 앞에 문자 쓰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 오늘 소개에 그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소개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자치분권의 제1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소위 주민자치라는 주제가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분 때문에 가능한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이분이 안 계셨으면 아직 우리는 지방자치를 못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참 3만 불을 넘는 국가가 됐는데요. 1961년부터 한 90년, 30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눈부신 두 가지 측면의 업적을 냅니다. 하나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는 거죠. 82불의 나라에서 외국의 공식적인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30년 안에 그걸 정부해서 이제는 외국의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한쪽으로 산업화 성공이 그려 나가면서 한쪽에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한 4, 50년을 돌아보면 지구상에 있는 220개의 나라 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도 성공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항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 특히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걸 되짚어 보면 그 당시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는 것이었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구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구호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한 우리 지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990년 9월에 13일간의 단식을 하시게 됩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가 지방자치를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지방자치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기에 지난 61년부터 91년 사이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화를 명분으로 센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되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주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없어서는 안 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관권선거라는 게 있었죠. 시장 군수, 그다음에 시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단체장들의 목표는 특정 정당의 투표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 자리가 보장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 군수,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 이거를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1987년에 60항쟁이 일어나고요. 6월 29일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민주화운동 요구에 똑같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고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 보시면 한 170개의 조항 A4 용지 25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각 조문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완전한 조항이 되려면 그걸 협정하는데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야당 지도자죠. 그 협상팀이 어떻게 오더를 내리냐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당시 내무부가 아는 웬만하면 논의하지 않고 다 받아라. 딱 하나만 받지 말아라. 뭐냐? 선거직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배장, 시장, 군수, 시도지사를 뽑는 거, 국내선거 뽑는 거는 양보하지 말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받아라. 그래서 완전한 지방자치법을 만든 지방자치보다는 선출직, 선거직을 뽑는 지방자치를 출발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략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지방자치법 만든다고 아마 10년, 20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됐고요. 1995년도에 시장, 군수,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간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2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혹시 지방자치가 없었으면 대통령 되시기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겠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예언대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최소한 우리가 뽑는 지방의회와 소위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시도지사로 인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어느 국민의 어느 누구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의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8년을 뒤돌아보니까 소위 지방자치가 정권 교체는 성공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얘기하신 대로는 품자, 주자라고 하는 주민자치의 성과는 거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토대 위에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일찍 알고 2017년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자, 그러면 주민자치는 뭐 하자는 거냐? 그런 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바와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돼서 갈등이 증폭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충분히 다 들으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주의에서 지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냐?
자, 그러면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품는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종종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많아서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방안들이 강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상당히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말은 그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이익들을 조정을 잘한다는 의미고, 그 조정을 잘한다는 말은 갈등을 그만큼 쉽게 조용히 서로 수용 가능하게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통하는 일,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의 대법 뽑는 일을 잘하는데 나하고 다른 이익이나 갈등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과정,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품는 행태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거를 강화하자는 게 저는 주민자치라고 봅니다. 자, 저는 늘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민주주의를 머리로 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1950년대에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했을 거예요. 왜? 선진국 수준의 헌법도 있었고 선진국 수준의 정책을 갖춘 정책 개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보다는 민주주의 못한 역사가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배움의 양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진단이고요. 자, 그럼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자치종합계획의 제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럼 주민자치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외국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토요일 오후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이런 광장에 모여가지고 동네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쭉 주민들이 투표하는 상황 혹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들 다 보면 현장 각 지역 레벨 공동체 레벨에서 공동체 모치를 지역에서 지역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주민 자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종전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자치는 뭐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에서 권한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이게 지역으로 내려보내자 하는 게 우리가 단체자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는 지역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신다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회의가 추진한 사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기세요. 자, 보시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 자치분권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는 지금 대내외 우리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저출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0.97명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명에도 낳지 않는 그런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올 9월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11.8%인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50%가 밀집되는 그런 현상인데 저는 그런 현상은 중앙집권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는 6개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왼쪽에 보시면 주민주권구현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주민주권이라는 과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토론회를 갖게 될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지방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게 다른데 그 하나가 특히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저희 지방 소비세 10%를 인상하는 재정분권을 단행했고 지금 올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든지 자치경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방이양 일괄법 같은 내용들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게
자치분권 종합계획 안에 있는 6개 분야 3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민주권은 그럼 주민들에게 뭐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럼 첫 번에 나오는 대로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우리 지방자치 토대인 헌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됐습니다만 그때도 이 주민자치 또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는 물론이고요. 또는 국가의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기 기반,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중에 논의할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높여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발언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 이거 지방자치 정부 개정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드립니다. 종전에 있었던 주민소환이나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자, 넘겨주시죠.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있는 4개 나라들은 민주주의는 물론 잘하고요. 특히 주민자치가 잘한다는 몇 개의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스위스의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란트라고 하는 주의 개념이고, 주에서 개마인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보다도 아주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지역의 체계 결정 지구고 1년에 한 번 정도 마을총회라는 게 있어서 지역 마을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서 중요한 1년의 행사를 결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자, 이건 직접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모습을 오른쪽에 담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자, 예, 마을 축제라든지 또 주민층에 관련된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일본에 가시면 우리보다 작은 정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는데 그 정례회에 있는 주민자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3천여 개의 정례회가 요코하마에 있다는 거고요. 예, 주민의 자발적 모임이고 민간협조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예, 넘겨주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전국 개정안 안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되기 이전에도 서울을 비롯해서 충남,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주민자치가 앞서가는 지역이긴 한데요.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 200개 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자, 보시면 금천구에 나와 있는 금천구 주민자치의 모습인데요. 10개동 전체 주민총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내에 마을 활력소를 운영한다든지, 걷고 싶은 마을 정원 만들기를 한다든지, 독창적인 마을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산시 마을 자치회인데요. 그러니까 리 단위가 한 489의 리가 있는데 그 리 단위 중에 472개소에서 마을 자치회를 구성해서 시가 갖고 있는 주민세의 일부를 각 마을이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려보낸다는 거고요. 특히 산성리 마을 음악제 같은 경우는 마을 돈잔치나 등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기본 모형은 소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그러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있고, 근데 읍면동 아래 단위의 리통 단위가 있는데, 리통 단위의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지역이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방자치구를 대상하고 있는 그 단위는 읍면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 관할의 시장, 구청장들이 주민자치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 위촉된 위원님들이 그 읍면동 단위의 마을 사업들에 관련돼서 기획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또 집행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는 아니면 시군구 레벨에서도 종전에 시군구가 했던 일들을 상당수 이렇게 주민자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 관련된 제도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좀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에가 특히 읍면동 핵정육지를 위해서는 주민추진체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단독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거는 주민세라든지 주민세를 그 해당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벌려준다든지 또는 읍면동 자치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소위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그 제도 장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주민자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우선 그 지역 내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소집을 해서 주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을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행정영역을 확보하게 되면 행정사무도 수탁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간단한 주민요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원 체육수를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카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공용주차장 운영 등은 종전의 행정보다도 주민자치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신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좀 저희들의 예상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예산은 읍면동 특화사업 같은 거는 공모나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 제한들도 읍면동 단위의 사업을 할당해 놓으면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기획해서 아니면 이렇게 예산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게 되면 꼭 지방자치법에서 근거가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이 제도가 되면 주민자치를 구성하기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의미고요. 설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역 시군구 레벨의 조례로서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는 천재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 거고 혹시나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모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각 지방에 참고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례를 만드실 때 행정안전부가 주는 그 모델 조례는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관 이제 모델 조례가 내려가면 다 모델 조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지역 사정에 더욱 나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 모델 조례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상당히 오늘 뜻깊었던 거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오늘 좀 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입니다. 여러분들 주민자치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이제 요청하시게 되는데 늘 그분들이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서로 다른 의견도 조정하고 이 다양한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우리가 흔히 자치 역량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 기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아마 그런 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뜻깊은 이런 주민자치 교육이 있다고 봐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교육은 물론이고요. 주민 주도형 자치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 참여를 홍보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계획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또 갈등도 조정해야 하는 이런 경험들 축적해 나가면 저는 그런 경험의 축적이 자치 역량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이 정책으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활용 가능한 주민자치 재원을 연계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혹시 지금 행정 분야가 갖고 있는 일 중에 주민자치에 과감하게 좀 위수탁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있으면 과감하게 넘겨주는 일도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되려면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 그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주민자치에도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봐지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말씀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권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데 마을 자원을 활용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주민총회 참여에 의사를 표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정책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보여지면 앞으로 시, 군, 구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레벨에서 각종 공모 사업이나 위추적 사업 발굴도 하고 또 활용하는 일 또는 주민 참여 확성을 위한 1대1 홍보하는 일, 이런 일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치분권이 이게 보시면 중앙정부 주민참여 사민단체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앙정부 자치단체를 연결해서 그 사이에 시민이 자치분권의 주체가 되는데 중앙정부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결국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 역량도 키우고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제고시키는 일, 그게 저는 주민자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다 좀 생활적인 용어로 주민자치를 우리가 왜 하냐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저는 그런 훈련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한 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남게 품기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발전된 주민자치가 우리나라 전곳으로 또 이렇게 전파도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제를 발표해 주신 김선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토론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민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원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토론을 위해서 이민원 교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민원 교수님, 토론자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 토론님들 다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이게 없어가지고 밖으로 가지러 나갔습니다. 이, 여러분 방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을 책임지는 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니까 5분에서 7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고 그때는 그냥 민주주의면 된 거죠. 그러다가 민주주의를 하다가 어떤 민주주의냐 해서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임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도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지방자치가 선거 중심으로 됐다.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가 많이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둔 민주주의를 진행하면서 잘해야 되잖아요. 잘 하려면 여기 우리 품질 자치, 주민자치 그랬죠. 어떻게 생각들을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품질이 좋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심지어는 지방자치 괜히 했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품질이 좋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럼 어떡할 거냐? 주민자치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김재철 연구위원님, 박재만 상임이사님, 박준수 연구소장님, 임택 청장님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세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임택 청장님은 현직에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강주전남연구원의 연구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재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실 주권에 대한 건데요. 우리 주권자들이 힘이 커지려면 저는 우리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며칠간 할까? 저는 4년에 한 번 딱 선거한 날. 그 이유는 이제 주권의 어떤 행사를 거의 못하는 편 아닌가.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또 행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점을 주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려면 이런 정치 현실을 바꾸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풀뿌리, 읍면동 또는 마을에서의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치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주민들의 조직을 자치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30명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20-30명, 30-40명의 위원회로 구성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져줄까? 안 가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읍면동에서 20-30명이 주민 조직된 힘이라고 만들어서 자치 활동을 하는데 관심 가져줄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또는 어떤 행정의 수장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조직이 참여 조직이 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민결사체, 자치결사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주민자치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거든요. 주민자치회를 30명에서 50명으로 자치단체 장이 위촉된 사람으로서 한다. 그건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들이 모인 회의지요. 위원회지요, 기존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들을 많이 드리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회원으로 모든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만든 것이 저는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위원들도 자기들이 운영위원도 뽑고 규약도 만들고 회칙도 만들고 이런 그 회의체로 조직, 주민자치 조직으로 나는 만들 때 주민 참여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아마 50명,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만들 때는 현장이 아직은 참여가 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참여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가둬놓게 되면 위원들로 주민자치회를 가두면 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방시켜야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무슨 동으로 제가 주소를 이전하면 우리 보통 등록을 하잖아요. 동사무소에다가 이전 등록을.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 주민자치회에 가입되도록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가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민총회는 어떤 이벤트성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좀 강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회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조직을 주민자치해야 된다. 그러면 시군구의 자치단체 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동의 주민자치회가 법적 절차 또는 규정을 잘 지켜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자치회에 대해서 시군구가 승인만 해주면 된다. 주민자치회로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승인을 해주고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저는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꾸 이렇게 주민자치 20-30명의 위원으로 자치단체 장이 위촉하는 것을 주민자치회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다르냐? 주민자치위원회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주민 참여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마치 관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지원하는 조직? 뭐 이 정도의 과거에는 우리가 관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우리는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를 가두지 말고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그리고 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승인권만, 왜냐하면 복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권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승인권만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 토론문에 제시를 했으니까요.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주장과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가 많이 활동하고 또 보아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존에 오랫동안 그 관행에서 주민자치회를 잘 아직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30-40명 또는 20-30명이 모여서 하는 게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촉받는 어떤 그런 어떤 또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많은 주민 조직들 간에 협치가 잘 안 됩니다. 다 따로따로 칸막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아니다. 주민자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주민의 개인 자격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권을 실현할 수 있고 정치나 행정이 무섭게 여길 것이다.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주민자치회에 가입된 주민자치 조직에 무관심 받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의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저는 정말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15분 정도 됐네요. 시간이 좀 흘렀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정치를 잘 하자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뭐 제도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뭐 등등을 하고 마음에 안 든 거는 또 폐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주민회의를 해야 될 텐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주민회의가 어떤 권한을 가지려면은 단체장이 잘 이거를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부 측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재만 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이사님께서 역시 5분에서 7분 사이인데 말씀을 하시다 보면 또 겁나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 맞춰서 시간 되면 끝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고맙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고 오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뭐 지방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저희도 역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행사가 많다는 핑계로 주최 측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토론문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드렸는데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이 토론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정권을 하겠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뭐 현행 헌법 하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그러니까 자치 분권이 되려면 먼저 지방 분권이 법률적, 헌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개헌은 필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헌까지는 좀 너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18년 9월 달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일명 지방분권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헌법 개정까지는 뭐 너무 요원한, 너무 산이 많고 그래서. 근데 좀 참고하고 싶은 게 일본은 지난 1995년 지방분권 추진법을 제정해서 지금 그때 당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이론적 토대가 아마 지역 주권론, 그래서 지역 주권 개혁 이런 차원을 가지고 좀 이념을 보면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 자주적 종합적 행정 처리,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 과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그래서 3대 핵심 이념으로 국민 주권, 지역 주권, 자립과 공생, 이게 지난 1995년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법의 이념입니다. 어떤 지향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분권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제7조 기본 이념에 보면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 간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방분권에 아마 아까 위원장님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지방분권,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전략은 아까 6가지 전략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 권력의 획기적인 지방 이용. 그동안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력들을 얼마나 지방에 이양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 재정을 얼마나 분권화 시킬 거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이죠. 그래서 뭐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지방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자치 입법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까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어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지방 정부 법률주의 또는 지방 정부 조례 지방 정부 조례 주의 도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자치 조직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법률 또는 조례로 지방의 어떤 조직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지역의 뭐 5구청장을 가끔 만나보면 구청장님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솔직히 5급 사무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규제, 물론 뭐 총회 인건 배제 해가지고 뭐 시간제라든가 이런 편법을 쓰긴 하는데 정규직, 그러니까 그 본 조직의 5급 사무관도 한 명 늘릴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자치분권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정한 주민주권, 주민 참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주민 참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주권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플러스 직접 참여 결정제도, 여기서 아까 여기 제목도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스위스의 란츠 게마인데 같은 경우는 그 주민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요코하마의 정례에는 민관 협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 재개정 주민 직접 발안 제도라든가 주민 소환 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시켜서 주민들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 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내실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담보해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숙제인데요.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민선 6기에 많은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총회, 주민총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타운홀 미팅도 뭐 각 구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장 추천제도 했었고, 그리고 각구에서 이제 지금은 뭐 강제로 할 수 있죠. 강제로 해야 되죠. 주민 참여 예산제. 그리고 광주시에서 민선 6기 시민총회 또는 시민 정치 페스티벌. 근데 이게 굉장히 일회성, 전시성,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과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민관협치의 그런 모델을 우리도 역시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개정이 되면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뭐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권한과 부여 또는 책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또 현장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 행안부에서, 그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이렇게 동을 택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과연 지금 보면 벌써 꽤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새로 만들어진 앞으로 만들어질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환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만 바꿔도 주민자치회다, 이런 어떤 평가들,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앞으로 꾸려지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그 선발의 민주성, 그리고 어떤 대표성,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뜻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는 개방성, 그리고 역시 좀 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을 건지, 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뭐 어떤 이렇게 단순히 몇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금 행안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16년 7월달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자원 주민자치센터 시행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 역시 이것도 민관 협동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행정지원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수탁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어떻게 보면 민관협치의 모델 중에 하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3의 뭐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6대 전략의 하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안, 그리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의 문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앉아 계시려면 굉장히 좀 지루하시고 재미도 없으실 텐데,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누구 계셔요? 중간에 오늘 여기 참여해가지고 내가 멋지게 말 한번 했지 하고 또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 손 들으셨어요? 예. 한번 좀 말씀, 너무 오래 하지는 마시고요. 예.
자기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네, 광주 투데이 사회부 기자 김홍렬입니다. 김재철 토론자분하고 박기원 토론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말이 자치위원회죠. 일부 몇 사람 이해해서 좌지우지한다 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는 동네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한 사람 들어온다는데 1년 넘게 걸려요.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말씀했고 자치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해도 그게 뭐랄까 서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먹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자치위원회 들어온다는 그 자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를 주민이 그 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찬성하신다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또 한번 또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니까 박준수 강주메인 지방자치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제 문제 인식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치마을 사례, 비아 이음소라는 협치마을 운영 사례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김수른 위원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30년 됐는데 독재 권력에 대한 어떤 방파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생활 속에 민주주의 이런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법화가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어떤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심한데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중앙의 기본적인 인식은 지방을 좀 약간 못 믿어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그러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권력이나 재원을 넘겨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 자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지방 정부의 대응력이 증가돼서 궁극적으로 지역 성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또 실제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의 사례가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어떤 시대의 과제인 지방 분권 또 주민자치 실현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로드맵을 이행해 주셔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비아동 협치마을이 있습니다. 비아 이음소라는 여기가 이제 3년 전부터 주민자치의 전환을 목표로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비아 지역 1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가까이 지켜보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
자산성, 그러니까 예산을 매년 2천만 원씩 지원받아가 3년 돼서 6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자산성 예산 집행이 어렵고 또 어떤 전문 인력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부에서는 안 되고 외부 인력에 한해서만 허용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기존 자치위원회, 아까 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와 이렇게 충돌되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치 마을이 광산구에서는 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각 구별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치 마을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김순웅 위원장님 그 좋은 발제해 주셨는데 질문이요. 첫째, 그 광역과 지처 단체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 단체를 통해서 기초 단체의 재원이 이제 배분이 되고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광역 단체에서 이제 한마디로 자기 입맛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정당이 또 다른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 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용 제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 자치가 확대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이 세 부담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자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지방 분권 주민 자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혀 거기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생활 속에 정착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강당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는 뭐 좀 오페라나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울리고 그래서 아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고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집중이 되죠. 울리니까 그런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점이 있지만 그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가자, 열심히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의구심을 불식하고 가자.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질문 사항은 여기 자 이제 청장님, 광역시 동구청장님께서 임택 청장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오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토론자 중에 박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품자 주자 시민들에서 이렇게 동구에서 이렇게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토론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또 자치위원장님들도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버려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에 하라니까 그러긴 하지만 제가 우리 이민원 교수님께서 뭐 현장 경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 경험이 단체장으로서 1년 2개월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재만 회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남발전연구원의 김재철 박사님도 하신 말씀이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뭔 차이가 얼마나 있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 기억 산수 일동에서 약 3년 정도 운영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러면 13개 동을 전부 주민자치회로 바꿔버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아까 그 금천구에도 얘가 나왔고 뭐 대전의 대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뭐 전환하고 내용을 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기반을 먼저 다져놓고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하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잠깐 누가 하셨는데 우리 방청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1년 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딱 또아리를 틀고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지방자치가 우리가 뽑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너무 맡겨둔 그 역사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는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나 그 다음에 어떤 모임 단위 이런 것들이 잘 마을자치라든지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느껴본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가 우리 동에 어떤 주요한 사안을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참여해야겠어. 내가 우리 구에서 어떤 결정하는 거에 내가 참여해야겠어. 이런 생각들이나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자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소모임도 만들어주고 SNS상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을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주민들이 또 스스로 알아서 다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이것을 마중물의 역할을 일정 정도 해주는 지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 이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행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 봤어요. 참여해 봤는데 나오라고 해서 그냥 동원하는 것 같고 상징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것 같이 내 권한이 뭐야? 내가 하는 역할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야 그래 내가 결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저는 밑으로 더 배분돼야 된다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구의 경우는 지금 한 번도 광주시는 그걸 했습니다만은 시하고 구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 되는데 액수는 적지만 내년에 5억을 제가 할당을 했습니다. 5억을 할당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도 전부 이번에 새롭게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60명을 한꺼번에 다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0명 구성하고 다시 내년에 30명을 뽑아서 임기가 2년이 끝나는 것을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을 동에서 동또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훈련이 돼서 올라오게끔 하고 그래서 5억을 할당을 해서 저는 일체 우리 직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 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업에 대해서 내놓고 토론하고 맞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토론을 해서 그걸 1차적으로 결정하고 2차적으로 총회에서 투표하고
3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의 크기를 저는 확대해 가야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하려면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생각하는데요. 그 센터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동사무소로 아직까지도 많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과 시간 끝나면 다 문 닫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운영은 사실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주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이 별도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거기는 밤이건 낮이건 사실은 대부분 낮에다 일 가잖아요. 밤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밤에 문 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공간을 운영하고 그 공간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지금 엊그제 시범적으로 지산 이동에 마을사랑채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13개 동에 전부 마을사랑채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2021년까지는 13개가 다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사랑채 내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도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소통의 공간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공간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 걸로 저는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움이 있어야죠.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의 자치가 틀릴 거고 도시 지역 내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틀릴 거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동네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권한의 크기와 공간과 특색을 갖는 다움 이 네 가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김재철 박사님의 경우는 승인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입하지 마라. 그건 맞는데 저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초창기에는 이것을 사람들도 모으고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이 역사가 축적이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아까 네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만이 저는 주민자치회로서 전환을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권한을 갖는 또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고 이게 지방자치의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하시네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강주시의 청장들은 전부 임명제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투쟁하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다녔더니 제 SNS에 글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교수님 지금 이제 교수님이 앵간치 하시오. 그런 건 지방자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분들만 하시면 어찌 그런 말이 올라오겠습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이무진 전 청장들 계신데 한 말씀 하셔야지 올라오셔가지고 청중의 자격으로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릴까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정말 우리나라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하루를 그냥 우리 광주에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 여기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얘기가 되겠지만 김선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과제들, 아마 6, 7가지 과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주민 주권을 구현하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아까 7, 8가지가 나열된 걸 보고 그 중에서도 자치회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이뤄내자. 결국 주민의 역량, 의식을 그렇게 바꿔가자. 이제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뭐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또 정치권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방자치 발전, 주민의 의식 성숙,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게 뭔가, 왜 잘 안 되는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큰 게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후진적인 중앙정치가 지방을 이렇게 지배하고, 특히 소선거구제, 지역 정당, 편중 정당 구조, 영호나무 경우에 또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 지역 책임자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싹 구석구석 골목을 장악하려는 이런 행태, 이 속에서 뭔 자율이 되고 자치가 되냐. 저는 또 그 자치와 자율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가장 대표자가 의원이고 단체장인데, 우리 임택 청장님은 워낙 훌륭하셔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정치인이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국회의원인 정치 지도자와 같은 한 몸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모든 동네를 다 자기 정치 세력화하려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의식. 왜냐하면 의원이나 단체장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딱 되어 있거든요. 지역 편중 정당 구조 속에서, 특히 그런 문화 속에서, 구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민자치를 통해서 자치가 잘 되고 주민의 의식 성숙이 되고 자치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이 될 수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12년도 대선 때는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가 기초자치에서는 정당 참여를 배제하자, 이렇게 합의까지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국민적인 열망이 컸으면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합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정서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언론계, 시민사회 또는 우리 여당 정부, 어디를 봐도 정당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촉구하거나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는 그동안 우리 정당의 후진적인 문화 때문에 많이 저해되고 왜곡되고 방해되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자치학회 교수님들까지도 전폭적으로 정당 참여를 당분간이라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요즘 들어서 일체 그런 논의가 없는지 저 정말 의아스럽거든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아마 학계에도 계시고 또 여기 많이 알으실 테니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분권, 자치분권,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정치적인 분권, 행정적인 권한의 배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당을 통한 어떤 전국적인 지배 체제,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 서로 경쟁적 구도를 갖는 전국 정당적으로서 경쟁 구도를 갖는다면 문제는 아마 대폭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면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과연 이 정치적인 문제, 후진적인 정치의 문제를 그동안 덮어두고 과연 연방제적 분권이 가능할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명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들을 듣고요. 이제 위원장님의
답변 듣고 또 여지가 있으면 또 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4시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분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보다 더 귀중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나온 말씀이 다 거의 다 맞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제가 답변을 올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이 문재인 정부 만들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경험을 하고 그 토대 위에 소위 단체자치를 만든 나라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요거 심은 갖고는 안 되겠다, 지방정부가 필요하구나 해서 지방정부를 만들고, 또 지방정부 갖고는 안 되겠구나, 국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같은 교육이 좀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분들은 생활 속에 이미 주민자치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들의 관심은 내가 대의정부에게 권한을 맡길 때 어느 거는 내가 갖고 있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뉴욕이나 이런 미국의 큰 도시에 가시면 다 지방의회 결정하되 이런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방정부가 조직을 늘리려고 하거나,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헌법을 바꾸려고 하거나, 지방의원들,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 봉급을 낼 때 이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붙여라, 이런 조항들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반대 논의죠. 우리는 지금 간접민주정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좀 주민 직접 참여로 내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차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조직에는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무슨 구청장이 그 구미의 친소 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위임하기보다는 뭐 그게 꼭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신청자들을 뭐 추첨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100% 열려 있는 거죠.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주민을 뭐 추첨을 한다, 이면 열려 있는 조직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한 방식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선거로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근데 주민자치에서 읍면동대면까지 선거로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거는 정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권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은 추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는 많이 드리고,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첫 번째 차이점으로 봐주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정적 지원도 사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왜? 내 문제니까. 그런데 좀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민세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자치가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만들어주자 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완전히 자치에 맡겨야 되는데 왜 자꾸 관이 끼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를 100%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그러면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알아서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종전과 같이 과도하게 관여하지는 않아도 조금 걸음마를 막 하려고 하는 조직한테 손을 착해서 좀 일어서는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후자기를 좀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여라든지 간섭은 자제하되 지금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아이에게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좀 잡아주는 일, 요 일을 좀 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과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좀 지적을 해주시면 이 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몇 가지 계셨는데요. 향후 지방행정체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는 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논의되고 그다음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를 전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 추진할 과제, 후반기를 추진할 과제, 이렇게 좀 분류하면 전반기의 과제가 저희들이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 작년부터 올해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치경찰제의 자치분권위원회 역량의 절반 이상 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뭐 여러분들 다 만족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이 성안이 돼서 현재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광주광역시의 독특한 유니폼을 입은 자치경찰이 여러분 주위에 탄생하게 되고요. 막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 논의하는 주민자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고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오늘 주민자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오늘 논의했던 주민자치회는 물론이고 그 외에 주민집회 참여 방안들이 있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정부제도 이 등이 종전보다 상당히 완화돼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법안들이 지금 작년 올해 중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지적하신 문제들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교육 문제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정당 공천제하고 같이 맞물려진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선거 관련된 제도는 국회에 보면 그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계특위가 있어서 거기서 주요 다루는 거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전혀 다루지가 않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지금 예정대로 올해 다 모든 게 입법화가 잘 완성이 되면 내년도 이후의 과제에 정당 공천을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정당 공천제는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당 내 민주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정당 책임성이 높아지면 내가 볼 때는 정당 참여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주장도 굉장히 많고요. 정당 자체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정당을 공천할 때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공천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공천 제도를 갖고 있으면 아마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당 공천이 과연 필요한가도 논의하지만 혹시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면 이게 아래로부터 위로 될 수 있는 뭐 예비 선거라고 하나요? 뭐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지역의 민의가 곧 후보자로 연결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공천 방식도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말씀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진 않겠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주민자치 조직 자체가 지금 세금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죠. 혹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지방의 자체적으로 주민세를 상향하는 일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과세자주금 쓰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보면 그 세금 인상에는 굉장히 냉담하죠. 지방정부마다. 그러니까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세금 더 내겠다라고 하는 선례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종전에 행정이 쓰고 있던 주민세를 이거를 주민자치에게 이렇게 배당하는 일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좀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 1조의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국민주권이 어떻게 활성되어 있냐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을 하고 중앙정부는 그 중에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헌법 논리가 국민주권이라는 논리라고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논리는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의 일부는 중앙정부에 위임을 하고 일부는 지방정부에게 바로 위임했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정부 상당히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만약 이게 정착이 되면 오늘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했듯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화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주민 이 자치도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저희 계획은 정식 문서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가 특히 지역에서 사랑받는 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는 또 주민주권이 꼭 좀 통용화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사법부가 주민주권을 원용하는 날이 오면 소위 중앙정부의 법령이 없이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대로 품자고 하는 거, 주자고 하는 거 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다른 이익이나 남에 대한 견해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내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저는 그게 주민자치를 통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굉장히 어렵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가까이에서 서로 다른 견해와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간에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이런 훈련이 축적되면 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은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가 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보기를 민주주의 보려면 대한민국 가라. 거기 가서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대화로 푸는지 한번 보고 와라. 저는 이런 모범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 축구 경기 보면은 심판 맘이잖아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이제 끝나잖아요. 혹시 1분 내에 말할 자신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혹시 하실래요? 1분 내에. 저기 1분 넘어가면 그냥 큰일 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한 말씀 하게 해드려야지. 네. 더는 부탁 안 드립니다. 또 막 나중에 끝나고 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구의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3리째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 박은효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강주형 주민자치회, 또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게 지금 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전부 수익 사업을 하려고 보면 주민의 업권과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 지금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택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바람직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문제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지금 현재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해 올 때 3년 동안을 지금 지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시에서 2년을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구에다가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3번 지나버렸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국을 2개 있는 사무국장 운영비, 인건비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위에서 중앙회라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되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네. 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모두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 청장님께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이제 뭐 아마 여기 저를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지방 분권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000년대 초반에 뭐 정확한 연도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반 됐을까요? 뭐 중전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양 당이 다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하늘의 맹세를 했어요. 천지신명의 맹세하고 정당공천제 폐지하기로 딱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양당이 서로 뭘 주고받더니 그걸 쫙 또 빼버리더라고요. 그러하므로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하되 우리가 합의한 어떤 법이 생기면 반드시 국회를 감시하고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 이 점을 그때 통렬히 느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그냥 내버려 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윤 총장님께서 왜 그런 얘기 요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때 너무나 많이 좌절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그 일 성사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거대 정당들은 다 자기들이 당리당략으로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권이 더 있었겠죠.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왔으면 이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는 왜 좀 더 정부가 이걸 통과를 위해서 불철주야 강력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다 같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협조해드리고 성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또 위원장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뜨거운 박수를 위원장님께 보내드리면서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토론자 여러분께서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인내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기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아카데미 품자주 시민들 일기 분들은 앞으로 빨리 올라와 주시고요. 함께 사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품자 주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품자라는 것은 품질 자체를 말씀하고요.